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예, 아, 우선 이번 강의 기획서 잠깐 보시죠. 예. 자, 강의 기획서 보시면 수목금이고요. 목금의 수목금 이렇게 주 3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후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예, 거기 보시면 수업이 2시, 5시 반인데요. 저희가 4회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4번. 4번 모의고사 보는 거는 시험은 제가 점수는 한 40점 내지 50점 분량으로 낼 겁니다. 물론 원래 기출은 4321이지만요. 시험 보는 날은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동일하게 2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제일 마지막에 한번 잠깐 볼까요? 그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그 시험 보시는 날이 3회, 그 다음에 5회, 6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3회, 5회, 7, 8 이렇게 보겠습니다. 3, 5, 7, 8. 왜냐하면 3회와 5회, 7회는 3회와 5회, 7회는 두 번 수업하고 한 번 보고 두 번 수업하고 한 번 보고 그래서 원래 이제 3회, 5회, 7회는 두 번 수업하고 한 번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8회는 종합 문제로 한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종합 문제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 책이 이제 연초에 나왔는데요. 나온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기본법 내용을 제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자료 받으셨죠? 하나가 행정기본법의 내용이고 하나는 행정기본법을 해설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행정기본법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2개 나눠드렸죠. 행정기본법의 내용하고 해설서 같이 생긴 거 있죠. 주로 해설서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둘 다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해설을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과연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전은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법전은 요즘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예전에는 조문 막 외우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소송법, 절차법. 그런 시대는 이제 갔어요. 이제 조문을 다 주기 때문에 이제 법전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그리고 약간 암기를 하셔야 될 조문은 있기는 있습니다. 보상법에 보면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특징이 2번에 보시면 8회이고요. 8회이고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이 40%, 타국가 시험 기출이 한 20%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문제가 왜냐하면 기출 문제는 전형력을 커버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기출에서 안 된 부분, 기출이 보통 제가 보니까 한 50%, 많게는 한 40%부터 작게는요, 많게는 한 60%까지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마지막에 나온 약술 문제는 뭐 놔두고요. 꼭 한두 개 정도는 기출되지 않은 부분에서 약간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례에서 이제 그걸 커버해내는 걸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사례 문제만 풀어보시면 그리고 나머지 것들 조금 보충만 하시면 특별히 여기서 어긋나는 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은 가능하면 다 넣으려고 했지만 중복되는 것은 뺐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그래서 중복되는 수용제길 전치주의 같은 경우 중복되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라든지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은 빼고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것들은 넣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복습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채점은 제가 직접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의고사가 좀 연습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수를 줄이고 어떤 강의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는 스터디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시기 때문에 연습은 거기 가서 하시면 되고요. 연습은 거기 가서 하시고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론적인 거. 그다음에 아마도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그런 제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스터디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풀어주기만 한다는 거죠. 이건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문제 있고 답 있는 걸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고, 그렇죠? 문제를 읽고 그걸 생각을 해내서 거기서 논점을 찾아내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제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형화된 틀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겁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겁니다. 이걸 써야 돼요. 아시겠죠? 본인이 상상해서 쓰시지 마시고 그게 1번이에요. 논점을 찾는 거. 그럼 논점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많은 분들이 논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죠. 아닙니다. 논점을 찾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잘 읽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논점이 있구나. 그게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논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어야 돼요. 특히 마지막 거. 특이하게 평가사 시험은요. 제가 기출문제 이제 풀어드릴 텐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 본문이 있고 이걸 우리 본문이라고 합시다. 밑에 이제 설문이 이렇게 있으면 설문이 이렇게 3개를 물어보는데요. 이 많은 내용 중에 필요한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3문제 푸는데. 그런 문제가 3번에 1번 정도는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책 읽듯이 읽으면 이 문제를 풀어내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국가 시험하고 달리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렇죠? 본문은 복잡한데 이건 쉬워요. 그게 지금 특징입니다. 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실 때 보통은 판례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내시겠죠. 그럼 문제를 내시는데 그 문제가 그럼 판례를 베이스로 하시면 그 문제에서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비교를 안 해보시는 거죠. 그냥 판례 문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그냥 문제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문제를 만들고 나서 여기를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걸 제외시켜 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해야죠. 이 문제를 읽어가지고 밑에 이 논점이 나오겠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걸 먼저 읽어야 돼요. 무조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말고요. 그냥 통짜로 돼가지고 하나로 된 문제 있죠. 그렇죠? 거기도 마지막 1행과 2행을 먼저 읽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논점 잡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이것만 보면 보통 답이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읽으시고 여기다 논점을 써요. 요거는 뭐다? 대상적격이다. 이거는 보증소다. 논점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요.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정말 좀 안타까운 게 평가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읽고 논점이 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뭐라는 이유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용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인용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당한지를 묻는 거예요. 이거죠. 그 주장의 정당성을 쓰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 (70페이지에) 문제 11번에 3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시죠? 공법상 그 토지 평가에 대한 특수 문제예요. 자, 보세요. 첫째 줄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3종으로 변경이 되므로 3종으로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을은 토지 소유자겠죠. 1종이 아닌 3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봤어요. 제일 밑에 줄 아니고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보세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 그 다음에 지금 아래에서 둘째 줄 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거 잘못 읽으시면 뭐 써요? 아, 이거 위법성 문제구나. 무엇의 위법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평가한 것은 여기 무슨 재결이라는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토지수용위원회가 이걸로 평가했다라고 하니까 재결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아, 이거 처분의 위법성이구나. 그런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아, 이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라. 마지막 줄에 소송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세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냥 문제만 읽으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인지 보증서를 쓰라는 건지 위법성을 쓰라는 것인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을의 소송상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 설명하시오입니다. 인용될 수 있는 가능성. 자, 소송의 인용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위에 위법성 나오고 인용 가능성 나오니까 그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소송이 인용될 수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무슨 소송이에요? 항고 당사자 중에. 항고 당사자 중에. 무슨 소송인가요? 이거죠. 왜요? 보상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보증서예요. 보상금 증감. 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이 행정법도 배우시고 개별법도 배우셨어요.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뭡니까? 본안에서 소송상 청구가 인용될. 자, 인용되려면 뭐하고 있어야 돼요? 소송 요건. 두 번째 본안 요건이에요. 그렇죠? 소송 요건, 본안 요건. 괄호 안에 봤더니 소송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써놨어요. 소송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 이건 쓰지 마라. 그럼 본안 요건이 뭡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그렇죠.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본안 요건을.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주장은 뭐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다. 보상금 산정은 뭘로 했어요? 위원회가 있으니까 재결로 했겠죠.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뭡니까? 무엇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재결의 위법성. 잘못 쓰면 무슨 소송 쓰는 거예요? 이거 쓰면 딴 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재결이 무슨 재결이니까 보상금에 관한.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보증서로 알고 있는데 헷갈리시죠? 자, 봅니다. 이 소송은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에요. 증감 청구 소송. 자, 보상금 증감 청구소. 토지보상 85조 2항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죠. 이건 아시죠? 형식적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인 토지보상 85조의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법적 성질이 뭐예요?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뭐 시험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형성행위설이고, 형성소송설. 그 다음에 확인, 급부소송설. 이해가 되시나요? 기억나시죠? 형성소송설, 확인, 급부소송설.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 85조 2항의 법적 성질입니다. 책에도 있어요. 자, 여러 번 나왔죠. 자, 30페이지 보세요. 30페이지. 30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 이거 최근에도 나왔죠. 20년도인가. 거기 보시면 형성 소송인지 확인 급부 소송인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예. 어느 게 다수설이에요? 확인 급부 소송설이 다수설이죠. 그렇죠? 다수설입니다. 그럼 왜 확인 급부 소송설이에요? 확인 급부 소송설. 여기 보세요. 지금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 몇 개예요? 보상금 증감 소송이 두 가지죠. 증액, 감액. 그렇죠? 증액 하나 있고 감액 하나 있고 두 개잖아요. 그렇죠? 두 개니까 소송의 성질이 두 개인 거예요. 증액은 급부가 뭐예요? 이행 소송입니다. 이행. 모든 소송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형성 소송, 확인 소송, 이행 소송. 이행 소송이 급부 소송이에요. 확인 이행 소송설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증액은 무슨 소송이고 이행 소송이고 감액이 확인 소송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은 뭐예요? 증액과 감액 중에? 증액이겠죠. 증액은 이행 소송입니다. 이행 소송의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이렇게 처분의 위법성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취소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건 외우세요. 모든 이행 소송의 공통이에요. 모든 이행 소송.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돈 달라, 물건 달라, 배상해 달라, 행위해 달라. 모든 이행 소송의 공통점. 공통점은 뭐냐면 본안 판단의 대상은 청구권의 전부입니다.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아시겠죠? 청구권이 있느냐 무슨 청구권이에요? 보상금 증액 청구권 아시겠죠? 청구권의 전부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청구권. 그럼 소송 요건에서 원고 적격은 뭡니까? 청구권의 권리 아니에요? 권리. 원고 적격은 뭘까요? 여기서 이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원고 적격은 뭔가요?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가면 또 NG란 말이에요. 알고 계시는 건 뭡니까? 다 항고 소송이에요. 지금은 무슨 소송이에요? 당사자 소송입니다. 자, 모든 이행 소송은 다 똑같아요. 권리가 있다고 주장만 하면 됩니다. 권리 주장.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무슨 손실보상 청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손실보상 청구 이행 형성 확인 중에 무슨 소송이에요? 이행이잖아요. 이행. 자, 이행은 뭐냐면 이행은 돈 달라, 물건 달라,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에요. 확인 소송은 법률 관계, 처분의 효력 유무 이런 것들을 확인해 달라. 형성 소송은 법률 관계를 없애거나 없는 걸 만들어 달라고. 취소 소송은 요거죠.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OX. 그래서 형성,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이행 소송은 없죠. 항고 소송에는. 항고 소송, 이행 소송이 뭐예요? 의무 이행 소송이죠. 의무 이행 소송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청구권이 그러면 여러분들 손실보상 청구권 나오면 뭐라고 하시면 돼요? 이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소송이다? 손실보상 청구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보건 민사소송으로 보건 똑같아요. 본안 판단의 대상. 본안 판단의 대상이 뭐예요? 청구권의 전부예요. 그러면 원고 적격은 뭐예요? 원고 적격은 저 손실보상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장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장만 하면 원고 적격은 통과. 이게 왜 아까 그 문제에서 원고 적격을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했냐 하면 이 소송 요건에서 주장하는 자 이거는 민사소송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외한 거예요. 어쨌든 이행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보상금 증액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판단하려고 해보니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당초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보다 더 받아야 된다. 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다 보니 당초 있었던 재결이 뭐야 한다?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당초 수용 재결이 제대로 됐다? 당사자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당사 수용 재결이 위법하다? 당사자의 주장은 정당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어디서 안 배우셨어요? 행정법 기본 강의에서 안 배우셨나요? 무슨 이행소송을 판단하는데 처분을 먼저 끝내야 자기의 본안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성결 문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결 문제를 배울 때는 이행소송,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성결 문제만 배웠지만 실제로는 당사자 소송의 성결 문제도 있어요. 이 안에 그게 녹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만 써주면 된다. 여기서는 여기 보세요. 뭐라고 주장한다라고 돼 있었잖아요. 아까 주장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주장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만 써주시면 돼요. 거기 보세요.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증액 정보 소송을 인용될 수 있는가? 그러면 인용 가능성이 전제 조건은 뭡니까? 보상금 산정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죠. 그거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뭐해진다?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상금 산정 한 재결이 잘못됐다. 그럼 인용될 수 있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상금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되지 않았으면 그냥 당사자 청구는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핵심은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인용될 수 있겠는가라는 표현에 숨어 있는 논점이 아까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당부당의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소결에 1종을 3종으로 한 것은 정당하며 인용될 수 없다. 아시겠죠? 요거에 따라서 결론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다? 요거 일단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런 것들을.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입니다. 다음에 어떤 분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소위 손실보상 강론이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을 몇 가지 두고 있잖아요. 형질 변경 토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항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황 평가를 하든지 그런 문제로 바꿔내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제가 쟁점을 그러니까 문제를 읽는 방법, 쟁점을 찾는 방법, 세 번째는 답안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처음에는 독자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 패턴을 본인만의 패턴을 만들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잘 나오는 뭐 첫추변이나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그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건 본인이 패턴을 만들어 놔야 돼요. 나오면 그대로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쓰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당의 특징은 저는 결론이 다 똑같아요. 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결론 그대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자체가 행정법, 간평행정법에 관한 문제다. 그럼 그 책 보시면 요거하고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사례집은요.
이 사례집은 문제집이에요. 모든 걸 갖다가 문제집으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책을 한 두세 번 읽으시고 딱 문제만 보니까 아, 이게 쟁점이 뭐야? 라고만 아시면 이 책은 다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각 유지. 아, 이 표현이 나오면 이 문제점 쓰고 이 목차의 마지막 결론. 결론도 패턴입니다. 결론도 패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연습하시고 나서 마지막 정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있죠. 뭐 서브 노트로 하시건 뭐 기본서로 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정리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시작해서 문제풀이 연습하시고 마지막에 그걸로. 아시겠죠? 그리고 아, 문제 감각이 요즘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책 꺼내셔가지고 문제 보고 문제점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 해설 보고 중간의 내용은 책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시는 책 있잖아요. 기본서. 그걸로 목차 정리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줄에 보시면 교재 특징에 토지보상법 안에는 원래 우리가 3법이잖아요. 그렇죠? 보상법 안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뭘로 나누어져 있냐면 손실보상 제도하고 토지보상법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평가법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혹시 예습을 하시려면 요 순서대로 예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 문제는 별표가 다 쳐져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도 별표가 다 쳐져 있으니까 시간이 없으시면 저는 이렇게 추천드려요. 시간이 없으시면 별표 3개만 먼저 보세요. 아시겠죠? 별표 3개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개 보시고 1개 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준비는 뭐 가능하면 복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은 제가 문제를 따로 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회차의 시험을 보면 1회차, 2회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회차, 2회차의 배운 부분에서 제가 모의고사를 냅니다. 그 중에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복습만 열심히 하시면 따로 모의고사 준비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처음 접해 보시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보다 지금 이게 50개입니다. 한 문제당 평균 30점에서 40점, 어떤 거는 60점, 70점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만약에 50점이라고 친다면 50점짜리 문제가 50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터디 문제를 다른 스터디나 스터디 문제를 보시려면 문제를 보셨는데 이건 내가 알 것 같다. 내가 봐온 논점이다. 그럼 안 보셔도 돼요.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정리. 처음 보는 거다. 처음 보는 거다.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결론을 보니까 그냥 대법원 판례를 문제로 만들어서 결론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판례 답안만 물어보는 그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나와도 큰 점수 차이를 만들지 못해요. 그건 빼시고. 그러면 그런 대법원 판례 제가 나중에 올려드려요. 마지막에 보시라는 대법원 판례 올려드리니까 그 판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 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문제 많이 나왔죠. 2개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막 판례를 이만큼씩 내주고 저는 한 20개 내드렸나요? 15개인가. 그 안에서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만 보시면 최신판. 왜냐하면 제가 다 최신판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뽑아가지고 내드리기 때문에 그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터디 문제 중에 여기 없는 거 있죠. 처음 보시는 거. 판례 문제 말고요. 이론적인 문제인데 처음 그런 것들은 기본서에다가 좀 정리를 해두세요. 요거는 어떤 선생님이 냈더라. 어떤 선생님이 냈더라.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이 구해 보실 필요 없고 한 선생님 정도만 구해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려면 부담이잖아요. 다른 과목도 지금 다른 과목이 굉장히 어렵죠. 이번에 보니까 정말 지나치게 그건 언젠가는 한번 문제가 됩니다. 과락률 높은 거는 예전에 사법시험도 한번 그랬어요. 예전에 사법시험도 문제가 되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렇게 과락 많이 주신 분들 다 이제 채점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순리대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바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분량을 늘리지 마세요. 늘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4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앞에 차례 잠깐 볼까요? 차례 잠깐 보시면 토지보상법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손실보상제도. 이 손실보상제도 이 부분은 주로 여러분들 행정법 강의 있죠. 간평행정법 강의에서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배웠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간평행정법에서 배운 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요. 행정법에 보면 손실보상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죠? 손실보상이라는 파트에서 뭘 배웠느냐 하면 보상 규정이 없을 때 수용 유사 침해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이론적인 경우. 예? 보상에 관한 규율은 있는데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는데 보상에 관한 규율 없다든지 이런 거 배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그 손실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 즉 재산권에 대한 보상 배웠고 간단하게 그죠? 생활보상 배웠고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 배웠고 여기서 끝났어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여기서 끝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론에 가보시면 공용부담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용부담법에서 이제 수용을 배우게 되겠죠. 수용사용 제한에서 수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용 절차하고 두 번째는 불복 방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수용하는 절차하고 불복 방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상법의 이름이 뭐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그러니까 토지보상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취득하는 절차, 취득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하는 절차,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복하는 절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취득하는 절차예요. 아시겠죠? 요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그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취득했으니까 뭘 해야 돼요? 보상을 해야 되겠죠. 요것도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세 번째가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아시겠죠? 불복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렇게 내고 이 부분은 통합해가지고 토지보상법으로 내면서 가능하면 수용하는 절차,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상하는 거, 마지막에 불복하는 거 이렇게 쪼개놨지만 근데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기출 문제는 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챕터 2에 보시면 보세요. 케이스 6번까지가 협의에 의한 취득까지고요. 거기 목차가 나와 있어요. 자, 케이스 7번부터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 여기가 취득이고요. 거기 제9절 오른쪽에 보시면 원칙과 내용. 이게 이제 보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상에 대한 거 문제를 쭉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에 대한 평가. 이 목차는 제 개별법 책 있죠? 그 목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거의 개별법 책으로 예습을 하시면 딱딱 들어맞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제 10절에 보시면 토지 수용에 대한 불복이 나와 있죠. 불복이 바로 여기. 근데 불복 문제가 작죠? 몇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불복이 중요한데 여기에 다 한 문제씩 꼭 껴 있어요. 이렇게. 뭐 사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매년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서 내고 이렇게 바꿔서 내고 계속 그렇게 수용제기를 전치주의하고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은 여기 쏙쏙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시법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35번 34문제죠. 공시법이 35에서 42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가법이 한 7, 8문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평가법 말고 그냥 일반 행정법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중에 좋은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실어놨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단일 사례집으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만 또는 기출 문제와 사례집을 해놓은 책은 없습니다. 이 문제만 잘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스터디로 보충하시면 돼요. 보충만 하시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 있죠? 그 기본서로 암기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제 법전은 지금 참조 조문으로 요즘 많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지기 때문에 법전 외우시는 건 하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외우는 것보다는 쪼개는 걸 많이 보세요. 어디서 쪼개가지고 목차를 만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쪼개는 거. 요즘 뭐 행정소송법 이런 거 다 주잖아요. 절차법 문제 나오면 절차법 주고 자 주기 때문에 그걸 줘야 됩니다. 법전 안 주고 행정절차법 어떻게 외워요? 저도 못 외우는데. 저도 못 외웁니다. 선생님 행정법 선생님 절차법을 못 외우시면 어떡하십니까? 법이 몇 개인지 아세요? 법이 1000개입니다. 1000개. 저는 도로교통법도 알아야 되고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절차법 소송법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뿐만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페이지부터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냐면 이제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부터 합니다. 자, 입법고시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이 문제는 특이하죠. 갑이 뭐라고 주장한다, 을이 뭐라고 주장한다. 이런 문제는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이제 이게 독특한 대화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입법고시에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른 국가 시험에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 1번으로 넣어놨느냐. 요게 경계분리이론, 불가분 조항,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을 때를 세트로 만든 문제예요.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손실보상에 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반론, 그렇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론을 공부하기에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실보상 제도에 관해서 가장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우선 헌법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헌법 23조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자, 23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라. 최대 보장해주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하고 한계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재산권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재산권 내용이. 벗어나면요. 재산권 내용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재산권인 것과 재산권의 내용이 아닌 거의 경계가 뭐예요? 한계죠, 한계.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도 규정하지만, 그렇죠? 재산권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도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법률로 정한다. 그러면 재산권 행사의 내용을 넘어갔어요. 그럼 그 재산권 행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재산권 행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수인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수인해야 되는. 왜냐하면 자기 권리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기 토지가 있는데 자기 집이 있어요. 그 집 앞마당에 이렇게 길이 납니다. 앞마당을 가로질러서. 이건 재산권의 침해예요. 그러나 이렇게 앞마당은 있는데 그 앞에 길이 나서 차가 시끄러워요. 그것도 재산권 침해입니까? 아니면 참아야 되나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시겠죠? 재산권과 참아야 되는 부분을 법률로 정해요. 아시겠죠? 그 참아야 되는 부분의 예시로 23조 2항은 뭐로 들고 있냐면 공공복리 적합성을 들고 있습니다. 공공복리. 아시겠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집 머리 위 한 50m 위로 고압 전류가 지나갑니다. 고압 전류가 지나가요. 그럼 막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집 머리 위로 전선 지나가는 거 나는 못 참겠다. 그러면 전선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항과 2항은 떨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하나의 규율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규율이라는 건 뭡니까? 내용과 한계, 공공복리 적합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입니다. 사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자 위에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공공의 필요에 따른 재산권의 경우에도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 정하다. 자, 수용, 사용 제한 합치면 수용이죠. 넓은 의미. 그 다음에 보상은 법률을 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 다 법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둘 다 법률이 있는데 여기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되니 아시겠죠? 행사해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된다? 참아야 되고요. 여기는 공공복리 때문에 내 재산이 어떻게 된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뭘 해주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용, 즉 공용침해라고 하고 이건 참아야 되는 사회적 제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제한. 자, 사회적 제한과 공용침해.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뭐다? 법률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로 사회적 제한도 만들고 뭐도요? 법률도 수용에 관한 규율. 자, 그래서 23조 1항과 1, 2항과 23조 3항의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첫 번째가 분리이론, 두 번째 경계이론입니다. 즉 분리경계이론은 몇 조와 몇 조 간의 관계예요? 23조 1, 2항과 3항의 관계입니다. 분리의 반대말은 뭔가요? 분리되었다. 연속, 아시겠죠? 연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이 학설은 이제 경계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분리라는 것은 23조 1항과 2항, 그 다음에 3항에 대한 논의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이 법률과 23조 1, 2항과 3항의 법률이 뭐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법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법률이 아니다. 다른 법률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법률. 왔다 갔다 못해요. 왔다 갔다. 경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계이론. 다시 말씀드려 하나의 법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떻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의 법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로 기능하는 건 없다는 거죠. 왔다 갔다는 못하고. 그럼 이쪽 법률이면 그냥 사회적 제한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다? 공용침해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법률이 저쪽으로 가지 못해요. 아시겠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하나의 법률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뭐가 필요하다? 경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경계이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이 이걸 뭐 불연속 모델, 불연 얘를 연속 모델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이걸 연결 이론. 분리 반대말이 경계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연결 이론이다. 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분리고 이게 경계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분리 이론이 23조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23조 사망을 보는 시각이 자, 이런 겁니다.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어요. 수용 사용 제한에 관한 규율인데 보상 규정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법원에다가 손실보상을 청구합니다. 수용에 관한 규율은 없지만 보상을 해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법원이시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미안한데 사법부는 입법부가 아니다. 사법부는 뭡니까? 법이 있는 걸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 걸 가지고. 법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으면 법이 있어야 내가 너한테 보상. 그러면 법원이 자기가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떠넘긴다? 법을 만들어라. 아시겠죠? 즉 의회로 보낸다는 거예요. 의회로 보낸다. 자, 의회로 해서 뭐를 통해서 이 상태를 해결하라? 입법이라는 상태로 해결하라. 이게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 아시겠죠? 분리이론. 그럼 의회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 입법이 지금 불안정한 거죠. 불안정. 입법이 불안정하면 이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해 주는 기관은 어딘가요? 법률이 잘못됐다. 어디서 판단하나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죠. 여러분들이 아시죠?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탄핵만 생각하시는데 헌법재판소 하는 일이 5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탄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위헌법률심판이에요. 헌법법률위원이다. 자, 그래서 헌재로 들러서 의회로 가서 입법으로 해결한다라는 게 무슨 이론이다? 분리이론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아직도 분리이론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오면 내가 의회로 보내면 의회에서 뭐부터 해야 돼요? 법 만들어서. 언제 법 만들어서 너 손실보상 받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지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아시겠죠? 이 상태를 해주겠다. 누가 해결을 한다? 누가 해결해요? 법원이 해결하겠네.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로?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로? 보상의 문제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느 쪽이 더 당기시나요? 이건 약간 너무 방치하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법원이 해결을 해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느 법원이에요? 대법원이 해주겠다. 그래서 대법원이 무슨 이론을? 경계이론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분리, 의회, 입법. 아시겠죠? 의회 입법을 통해서. 누가 해결한다? 헌법재판소. 자, 경계. 다시 보세요. 경계, 법원, 무엇의 문제? 보상. 아시겠죠? 의회에서 입법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는 보상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입법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손실보상을 해줄 수 있다로 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이걸로 가야죠. 그래서 헌법 교수님들은 이쪽으로 가요. 헌법재판소에 손을 들어주고 행정법 교수님들은 거의 이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이론을 택한다? 경계이론. 법원에서 무엇의 문제로? 보상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경계이론. 자, 두 번째입니다. 경계분리론 무엇과 무엇의? 23조 1, 2항과 사망의 관계. 그 법률의 성격에 대한 논의예요.
아시겠죠? 법률에 대한 성격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 지정했는데, 아시겠죠?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발제한구역은 뭡니까? 수용사용 제한 중에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보상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만약에 요쪽 논이라면, 공용침해 논이라면, 논란이 있습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에 대해서 공용침해 논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결정한다? 보상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라. 의회로 보냅니다. 법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둘 중에 만약 이거라면 무엇의 문제로? 경계론에 따른다면 손실보상을 해주라.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나누어집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관한 그린벨트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그래서 입법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됐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가서 자, 경계 분리 중에 경계를 택합니다. 무엇의 문제를? 보상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사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와 관련해서 두 가지 논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 즉 불가분조항은 뭐예요? 불가분조항은 23조 사망의 수용에 관한 규율과 보상에 관한 규율이 항상 붙어 다녀야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건 무엇의 문제다? 사망. 자, 단계를 봅니다. 경계, 분리 중에 경계. 두 번째는 불가분조항. 불가분조항은 23조 3항의 논의입니다. 3항에. 자, 3항에서 불가분조항으로 보는 견해와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 견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세요.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불가분조항이 뭔지는 아시겠죠? 불가분조항으로 보면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은 없으면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봐요? 그런 법률은 무슨 법률이라고 본다? 위헌인 법률이라고 보죠. 자, 위헌 법률이라고 봅니다. 자, 위헌인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지면 무슨 수용? 위법한 수용. 아시겠죠? 왜냐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하지겠죠. 위법한 수용이 됩니다. 두 번째,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건 위헌 법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합헌입니다. 합헌. 합헌이고 위법이 아니라 적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으면, 본다고 한다면 위법한 상태입니다. 위법한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자,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니까 그냥 얼핏 생각해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손해전보는 뭐죠? 손실보상이에요? 아니면 손해배상이에요? 손해배상이죠.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두 가지.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법하니. 아시겠죠? 위법하니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라는 견해가 있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 보세요.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으면 뭐예요? 위법 적법. 적법하니 뭘 청구할 수 있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위법 국가배상, 적법하니 손실보상. 아시겠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학설은 뭐예요? 적법하니까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요거 보세요. 적법하니 손실보상. 자, 우리가 손실보상 요건 중에 손실보상의 요건이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공공의 필요,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재산권에 대한 침해, 그 다음에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재산권에 대한 수용 사용 제한, 적법 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그 다음에 특별한 희생. 하나가 더 있죠. 마지막이 뭐예요?
보상 규정이 존재. 그렇죠? 자, 5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하나가 미비예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제가 손실 보상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보상 규정의 존재입니다. 그럼 이걸로 손실 보상을 해주면 헌법 23조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손실 보상 규정의 존재라는 보상 규정으로 해주는 건가요? 예?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의 필요, 재산권의 수용, 적법, 의도적, 특별한 이상의 보상 규정의 존재 5가지 요건을 구해서 손실 보상해주면 23조로 바로 손실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23조에서 여기 보세요. 23조에서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으면 뭘 주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라고 해서 그 보상 규정을 타고 가는 건가요? 1, 2, 3, 4, 5번으로 가는 손실 보상은 5번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23조를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보상 규정을 두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 2, 3, 4, 5번의 보상 규정의 존재 때문에 23조 3항이 보상 규정이라는 법률을 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경우는 1, 2, 3, 4가 맞다고 하더라도 몇 번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죠. 이해가 되시나요? 없으면 이 23조 3항이 손실보상에 관한 5번의 법률을 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견해를 한다면 이 법률이 없어도 다이렉트로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해에 따른다면 그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23조 3항에서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오는 거죠. 그게 직접 효력 규정설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그냥 보상 규정 있을 때 우리가 흔히 해주는 거. 이게 바로 23조 3항을 손실보상. 이게 직접 효력 규정설이에요. 직접. 이해가 되시나요? 직접 효력. 그러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아, 그걸 건너뛰어 가지고 바로 이게 직접이잖아요. 직접.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학설에 따른다면 뭐가 근거 규정이 된다? 23조 3항. 아시겠죠? 에 손실 보상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 국가배상 청구해준다는 견해가 위헌무효설이죠. 위헌무효설은 국가배상을 청구한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걸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이거 4개 가지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돼요? 안 돼요? 이거 4개 가지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알겠어요. 이거 4개에다가 직접 효력 규정설에 따른다면 23조 3항을 근거로 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해가 돼. 근데 이것만으로 무슨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뭘 빼먹은 거예요? 그 수도 없는 많은 논의들을 싹 다 빼먹고 손실보상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실은 이 논의는 헌법 규정과 보상 규정과 그래서 이제 보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단계를 거치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아시겠죠? 전통적인 손실보상 또는 수용보상이라고 하는 것들. 두 번째는 자, 국가배상을 청구. 그런데 여기에 학설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위법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국가배상 청구하고는 이게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공공의 필요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항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뭐만 없다 뿐이다.
보상 규정만 없다 뿐이지 않냐. 그러면 국가 배상을 사실 청구한다고 해도 국가 배상은 잘 아시다시피 위법한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민법 750조 생각해 보세요. 민법 안 배우셨나요? 민법 750조에 보면 손해배상 청구죠. 손해배상 청구의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예요? 고의과실 위법성이죠. 국가 배상은 거기다 공무원만 붙이면 돼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 위법성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위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공무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고의과실이 없어요. 여기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국가배상 청구, 위험무효를 국가배상 청구하면 받을 확률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본질은 뭐냐면 국가배상은요. 국가가 공무원을 통해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악을 행한 거 아닙니다. 뭐예요? 공공의 필요 때문에 한 거예요. 악행을 행한 것이 본질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도 하기 어렵고 저쪽으로도 하기 어려운데 이런 논의를 그래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어서 단지 위법해진다면 이거는 국가배상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손실보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는 견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공의 필요 다 있는데 보상 규정이 있어서 했어요. 공공의 필요 특별한 희생 다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렇죠?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해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금 이거는 보상을 무슨 보상이라고 합니까? 수용 보상이라고 합니다. 1, 2, 3, 4, 5번 있는 걸 수용 보상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해합시다. 그 지금 우리 보상법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법에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게 수용 보상이에요. 수용 보상. 자, 수용 보상과 같이 보상을 해줘. 동등. 원래 수용 동등 보상인데 그때 아마 이제 교수님이 이제 가지고 오시면서 조금 이제 잘못 번역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 유사. 유사는 동등이 아니잖아요. 유사품은 동등한 제품이 아니죠. 비슷한 거죠. 동등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용과 동등하게 침해도 보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수용 유사 침해 보상이라고 합니다.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차이는 뭐예요? 이건 국가배상, 이건 손실보상으로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견해도 위법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거지만 이 견해처럼 뭐가 없어요? 1, 2, 3, 4 뭐가 없어요? 이 견해도 손실보상을 해주려면 뭐가 필요한데 뭐가 없어요? 5번 수용보상과 동일하게 해주고 싶지만 뭐가 부족해요? 보상 규정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견해는 요 견해를 약간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래서 요 견해가 23조 3항을 근거로 직접 한다면 나는 한 조문이 아니라 여러 조문을 통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게 간접효력 규정서래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설 이름도 간접효력 규정설이다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조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자, 23조 3항과 23조 1항과 11조 여기 기본이에요. 23조 1항과 11조 23조 1항이 뭐예요? 재산권의 최대 보장이죠. 11조는 평등원칙입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있었으니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3조 3항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 여기 기본이고요. 얘는 부수적으로 관련 규정 아시겠죠?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것도 참고해서 고려를 해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뭐가 나온다? 정확히 얘기하면 수용 유사 침해 보상 청구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용. 그래서 이 학설을 간접효력 규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학설은 위법하게 본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여기는 국가배상, 여기는 손실보상. 두 번째는 이 두 학설은 손실보상으로 해결한다는 점은 동일해요.
그러나 이건 위법 상태를 보고 이건 적법 상태를 보고, 또 하나는 직접 효력 규정서는 한 조문에서 나오고 이 학설은 어느 조문에서 여러 조문에서 나온다. 그게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설이 4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4개에다가 뭐만 추가하면 돼요? 우리 판례가 한 유추 적용설입니다. 우리 판례의 유추 적용설은 학설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가 말하는 유추 적용설은 이런 거예요. 공공의 필요 재산. 우리 판례는 왜 유추 적용설을 취하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대법원은요, 조문이 없으면 안 해줍니다. 일단 안 해줘요. 제도도 인정 안 하고 손실보상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조문이 없는데, 그렇죠?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근거를 어디다가 주냐면 다른 근거법에서 관련 규정에서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거를 유추 적용설이라고 합니다. 자, 유추와 준용은 달라요. 아시겠죠? 유추와 준용. 유추는 해석의 기술입니다. 해석. 이해가 되시나요? 해석의 기술이에요. 이 법률을 해석할 때. 준용은 입법의 기술입니다. 입법의 기술.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있으신가요?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에 보시면 38조 한번 보겠습니다. 38조. 38조에 보시면 준용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항고소송에는 무슨 소송이 있나요? 취소, 무효, 부작위 있죠. 자, 무효 부작위는 뒤로 빠져 있어요. 9조부터 34조까지는 취소 소송입니다. 그렇죠? 취소 소송이어서 35조부터 38조까지가 준용 규정인데 거기 보시면 그 38조 2항에 한번 보세요. 2항에 보시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20조가 있어요. 준용규 찾으셨나요? 20조. 자, 20조 한번 보겠습니다. 20조는 제소기간 규정이에요. 제소기간 보세요.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되고 심판 청구하면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취소 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또는 심판 청구하면 심판 청구한 날로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이 조문이 어디에 옵니까? 부작위에 옵니다. 부작위는 처분이에요?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죠. 그런데 온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준용이라는 건 뭐냐면 이 규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맞도록 변형해서 적용되는 게 준용입니다. 유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 법률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수용에 관한 규율은 있는데 관련 법률 B는 보상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법률에 이게 관련 법률이라면 이걸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보상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 법률에 맞도록 유추 적용을 해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추 적용설은 잘 보세요. 유추 적용설은 차이가 여기 보세요. 국가배상 청구는 무슨 법에 따라 하나요? 국가배상법. 즉 법률에서 와요. 얘는 어디서 와요? 간접효력 규정설은 헌법. 여러 규정. 얘는요? 헌법. 얘는요? 어디서요? 법률에서 옵니다. 여기 이쪽으로 간다. 관련 법률의 유추적.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관련 법령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겠어요? 자 보세요. 입법자가 거의 똑같은 법인데 여기는 보상 규정을 만들고 여기는 보상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원래 법원은 보상 규정이 없으면 보상을 안 해줘요.
해주고 싶어요. 입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고뇌고뇌 하다가 만든 게 저 유추적용설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추적용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유추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판례가 사실 입법부를 보고 야 니들이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뭘 인정한 거야? 입법에 흠결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합격의 흠결을. 아시겠죠? 그게 바로 유추적용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자신의 주택을 증축해서 매매한 다음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려 했으나 자신의 토지가 최근 장관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개발 제한 구역 법률이 문제예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문제예요. 자, 지정 이게 처분입니다. 그리고 수용, 사용, 제한 중에 뭐예요? 제한이죠. 제한. 이건 아시죠? 보상법이 뭐는 없어요. 제한은 없습니다. 수용하고 사용만 있지. 제한은 개별법에서 규정합니다. 지정됨에 따라 큰 피해를 보게 되었고, 큰 피해, 왜 작은 피해 아니고 큰 피해예요? 그렇죠. 특별한 희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시면서 거기서 그 논점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내야 돼요.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 이렇습니다. 갑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죠. 갑,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수용사용 제한 중에 제한이죠. 재산권의 내제한은 없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공용 제한이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얘는 분리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법률과 이 법률은 누가 구별해서 만들어요? 누가요? 의회가 구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징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1, 2항 법률이. 근데 경계이론은 어떻게 구별해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경계가 있다 그래요. 이 경계가 특별한 희생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희생이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다? 경계이론을 전제로 한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특별한 희생. 경계이론이다. 분리이론은 특별한 희생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용 제한이다. 자, 경계이론입니다. 이 경우 국토계획법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자, 경계 따라가고요. 없더라도 23조 3항에 근거해서 직접 손실보상 청구 어디서 나온다? 헌법에서 나온다. 무슨 효력 규정설이에요? 직접 효력 규정설입니다. 그래서 갑의 주장은 뭐예요? 경계와 직접 효력 규정설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을. 헌법 23조 제3항은 불가분 조항이며, 여기서 불가분 조항을 주장했어요. 불가분 조항. 불가분 조항이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거 아니고. 자, 따라서 1, 2항과 제3항 간에는 소위 분리이론으로 터잡은 해석이 전제되는, 이건 을이 주장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을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잘못 읽으시면 아, 불가분 조항하고 분리이론은 연결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가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분리이론. 자, 분리이론에 전제되어야 한다. 잘 보세요. 분리이론에 여기 보세요. 분리이론에 전제되는데 불가분 조항이 논의가 된다는 것은 분리이론에 따라서 어느 법률이다? 불가분 조항은 어디 논의예요? 아시겠죠? 분리이론이고 이 법률은 뭐다? 이거고 저 분리이론에 따라서 뭐다? 거기다 쓰세요. 사망 법률이고 어느 법이에요? 국토개혁법이 어느 법률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사회적 제한입니다. 이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제한. 이건 수인 영역입니다. 23조 3항. 이건 보상 영역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는 게
소위 분리이론 23조 사망은 불가분조항이면 23조 사망을 논했다는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거다? 이 법률이라는 것이고, 원인은 이제 분리이론 중에서 어느 법률에 해당한다? 이 법률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불가분조항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뭡니까? 분리이론에서도 이 논의 안에는 동일한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경계이론만 설명해 드렸지만, 앞뒤간에 약간 모순이죠. 왜냐하면 분리이론은 보상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보상을 요하는 공용제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보상 법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헌 무효인 법률이 된다. 자, 위헌 무효인 법률이 된다. 불가분조항으로 봐서 어디로 간다? 자, 국가배상을 청구. 앞뒤가 약간 모순이죠. 왜 모순이에요? 이 불가분조항은 무엇의 문제를? 이 문제로 가지는 않거든요. 아니, 이 문제로. 근데 갈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분리이론을 보고 의회가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이에요? 위헌적인 법률이죠. 위헌적인 법률이니까 뭘 청구할 수는 있어요? 위법하니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위헌 무효인 법률에 모두 불법 행위를 구성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어느 학설이에요? 분리이론, 두 번째 불가분조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학설? 위헌 무효설, 위헌 무효설 주장.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써야 됩니까? 자,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경계분리이론 간단하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조항 간단하게 써주고, 학설 써주고,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는 각 주장의 정당성을 포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문제 상황에 보시면 본 장관에 의하여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큰 피해를 본 갑과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보상 법률, 보상에 관한 법률에 기해서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저는 이걸 먼저 썼어요. 자, 목차를 보겠습니다. 경계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불가분조항 여부,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구제로 쓰고 갑주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나오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시겠죠? 우선 문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자, 설문.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설문에서 묻는 것 1번. 두 번째는 우리가 문제 상황. 문제 상황 논점의 정리 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쓰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묻는 내용이 여기 나와줘야 돼요. 살짝 문제만. 여기 답을 쓰면 안 됩니다. 답을 쓰면 기운이 빠지죠. 요런 게 문제되고 요런 게 문제되고 요런 게 문제된다. 자, 그 다음에 목차 쭉 쓰고요. 마지막 결론. 설문 해결. 결론을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 1번, 2번, 3번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일치. 특히 설문과 이 설문의 해결이죠. 설문의 해결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일치된. 아까 그 문제에서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겠는가?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다? 없다. 답만 써주시는 거죠. 교수님들이 답안을 읽으실 때 이렇게 안 읽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읽지 않아요. 어떻게 읽으시냐? 이걸 먼저 읽어요. 두 번째는 결론을 읽습니다. 이게 대꾸가 돼서 정확하게 답안을 읽었을 때, 이러면 일단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내용을 읽습니다. 너무 잘 썼어요. 그럼 이 내용은 슬슬슬슬슬슬 대충 목차 보고 충실하게 썼다. 그럼 점수가 나가네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해요. 좀 포커스를 잘못 맞췄다. 그러면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본문 내용이라도 찾아가지고 점수를 좀 더 줘볼까? 깎을까가 아니라 줘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내용이에요. 막 내용도 틀리고 판례도. 그럼 저득점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답안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얼굴이에요. 얼굴. 예, 얼굴이고 이게 마지막에 최종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늘 처음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얼굴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상황에. 패턴입니다. 기본 틀은 있지만 제가 기본 틀을 설명해 드리고 기본 틀 이후에 제가 패턴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각 문제별 패턴. 예를 들어서 첫추변, 대상적격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각각 어떻게 쓰시는지 패턴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제 상황에 들어가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3요소. 첫 번째 논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논점이 들어가야 돼요. 자, 논점이 들어가야 된다. 이 문제에서는 사실 논점이 약간 흐트러져 있죠. 이거 하나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 7페이지 한번 보세요. 7페이지에 보시면 1번의 마지막에 보시면 대집행 영장 통지를 하지 않지 대집행을 실행했다면 대집행은 위법하여 무효인가? 그러면 이 질문의 쟁점은 뭡니까? 예, 위법한지, 두 번째 무효인지. 무효가 되려면 무슨 하자가 있어야 돼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들어가야 돼요. 사실관계. 사실관계가 들어가죠. 자, 사실관계 안에는 다시 첫 번째 당사자가 들어가주면 좋아요. 당사자. 소송이면 원고 피고. 잘 보세요. 일반 행정법 관계는 원고 피고예요. 그러니까 갑 아니면 행정청입니다. 토지보상법에는 주로 누가 나와요?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자죠. 문제를 읽을 때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업시행자 아니면 토지소유자예요. 아시겠죠? 누가 이 사람에게 사업 인정을 해주고 라고 했어요. 사실관계에서. 그런데 그 사업 인정과 관련된 쟁점이 아니면 누가 해줬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업시행자가 핵심이에요. 사업 인정 이후에는 그걸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다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질문 읽을 때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의제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당사자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소송이면 소송 이름을 써야 돼요. 소송 이름. 아시겠죠? 소송 이름. 예를 들면 항고소송이다. 그럼 항고소송은 뭘 다투는 거예요?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처분에 대한 무슨 소송을.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다. 그럼 당사자 소송과 관련해서 무엇 보상금 청구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누가? 갑이 사업시행자 누구를 상대로 하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처음엔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그게 나오면 논점 뭐 당사자 누구 해가지고 문장 만들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떨어지는 문장을 써도 돼요. 이거 하였다. 사실 답안에 쓸 때는 사실관계를 먼저 쓰고 논점을 나중에 쓰는 게 더 낫죠. 아시겠죠? 이렇게 하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조문입니다. 조문. 아시겠죠? 조문. 조문은 우리 시험에는 법전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뭐를 활용해야 된다? 3주 조문. 예를 들어서 뭐 보증서가 나왔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한 보상금 뭐뭐과 관련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에서 그러한 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렇죠? 토지보상 85 2항과 관련해서 문제된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딱 읽어보면
아무리 뭔가 트집을 잡고 싶어도 트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논점, 조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걸 잘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관계로 먼저 운을 띄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본다면 사실관계로 운을 띄우고 논점과 조문을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다. 아니면 요거 두 가지는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로 시작하는 게 좀 부드럽습니다. 이걸 빼버리면요 무슨 문제처럼 되냐면 약술 문제처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점을 잘 봐두시면 되겠다. 자, 문제 상황이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장관에 의하여 38조 조문 썼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이 쟁점입니다.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주장의 타당성을 알아. 이런 문제는 쟁점이 워낙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충 그 안에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갑과 을, 조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주장의 타당성 이런 것들이 되어 있다. 자, 질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세요. 본문 마지막 줄에 갑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그러면 마지막 여기 뭐라고 써야 됩니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 갑 주장의 타당성, 을 주장의 타당성 이렇게 각각의 주장을 따옴표해가지고 이걸 논점 제시형이라고 합니다. 논점을 이렇다고 주장한다, 이렇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 주장에 대한 당부 판단을 꼭 해야 돼요. 아까 그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잖아요. 재결이 원래 3종으로 해야 되는데 1종으로 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주장은 반드시 판단해 줘야 돼요. 본문에, 설문에서. 왜냐하면 그건 논점 제시형이니까요. 자,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경계분리 23조 1, 2항과 3항의 관계가 같은지 다른지 문제가 됩니다. 경계는 같다. 경계는 동일하다. 본질이 다르다. 경계이론이란 사망이 별개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특별한 이생으로 구별을 합니다. 나와보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상 문제로 해결합니다. 자, 분리이론. 서로 독립된 별개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견해는 둘째 줄에 보시면 금전 보상에 관한 무슨 법? 입법으로 해결한다. 자, 검토. 그래서 분리이론에 따른다면 보상 입법을 통해서 하지만 적절한 입법이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경계이론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이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에 대한 학설, 그 다음에 검토. 학설이라기보다는 이제 개념 검토인데요. 자, 보세요. 이 내용은 여기서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디에도 있어요? 기본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계분리이론은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걸 똑같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르게 하면요. 외우는 버전이 여러 가지가 돼요. 각 책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그냥 밑줄만 쭉쭉쭉쭉 그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것은 이번에 불가분조항 이것도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읽어는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실 것은 6페이지에 보시면 갑과 을의 주장의 타당성 이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습하실 때는 뭐만 보시면 된다? 문제, 설문, 문제 상황 요거 읽어보시고 이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이제 연습이요. 사례 문제 연습. 그리고 마지막에 경계분리이론하고 불가분조항의 인정 여부 이거는 책으로 정리. 흐트러트리면 안 돼요. 무조건 책을 모아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불가분조항의 인정 여부. 불가분조항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학설에 보시면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 견해. 자,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는 견해는 왜냐하면
수요에 관한 규율과 보상에 관한 규율이 만약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입법자가 수용은 있는데 보상에 관한 것들을 안 하면 그 법률은 모조리 다 뭐가 됩니까? 모조리 다 위헌이 되겠죠. 그럼 위헌이 법률의 근거에 수용이 좀 다 위법해진다는 거예요. 즉 위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수용만 규정하고 있나요? 아니면요? 헌법에 보면 사용, 뭐까지? 제한까지. 제한까지이기 때문에 사실 공용 침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제한은 뭡니까? 수용, 사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재산 가치의 감소하락이요. 땅값 떨어지는 거, 손님 덜 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상 규정 두지 않으면 다 그거 위헌인 법률이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위헌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지만 만약에 저걸 불가분정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분정으로 보지 않으면 입법자가 마음대로 입법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위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 검토해 보시면 자의적인 재산권 침해 입법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뭐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서 법적 안정성, 그 다음에 자의적인 입법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럼 권리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게 이제 자,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처음에 경계분리, 불가분조항,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가에 보시면 23조 1, 2항과 사망의 관계를 경계이론으로 보고 불가분조항으로 본다면 셋째 줄 끝에 재산상 큰 피해를 보게 된 특별한 희생입니다. 따라서 나에 보시면 간접 효력 규정서를 선생님 여기는 왜 학설을 안 씁니까? 잘 보세요. 이 문제와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수용에 관한 규율이 있고 보상에 관한 규율이 없는 그런 그냥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와는 좀 달라요. 이 문제는 다 쓰는 겁니다. 경계분리도 쓰고 불가분정도 쓰고 권리구제도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 학설 이대로 고루고루 다 쓰면요. 고루고루 다 쓰면 이 점수 분량을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답안을 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랑은 좀 다르다. 예. 그걸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축소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접효력 규정사를 따르는 23조 1항과 11조 23조 3항과 관련 규정의 유추해서 아시겠죠? 알 수 있다. 자, 주장의 타당성. 갑이 두 가지 주장했고 을이 두 가지 주장했어요. 자, 갑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 경계 이론에 따른 거죠. 따라서 만약에 중대한 제약이다. 둘째 줄에 보시면 중대한 제약이며 다른 자에게 요구되지 않은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혹시 손실보상 요구할 때 요 특별한 희생에 관한 학설의 대립 기억나시나요? 학설의 대립 기억나시죠? 형식적 기준설, 실질적 기준설. 형식적 기준설과 실질적 기준설을 결합한 게 통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통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주장의 타당성의 둘째 줄에 보시면 재산권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며 이게 실질적 기준설이에요. 소위 중대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른 제아에게 요구되지 않는 수임 불가능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게 특별희생설이에요. 아시겠죠? 형식적 기준설 중에 특별희생설이에요. 거기 보면 형식적 기준설 중에 특별희생설과 실질적 기준설 중에 중대설이라는 학설입니다. 그 학설을 결합하는 게 다수설이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걸 결합해가지고 쓴 겁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 거기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직접 효력 규정설에 따른 것이죠.
자,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불가분주항으로 보면 이건 위법한 침해이고 이것은 직접 효력 규정설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뭐예요? 직접 효력 규정설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불가분주항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죠. 그래서 불가분주항으로 봐야 된다. 두 번째, 을주자. 불가분주항 논의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경계이론이 타당하다. 국가배상, 이 위험무효설 주장이죠. 국가배상은 악행에 대한 배상이고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의 성립조건 중 특히 뭘 인정하기 어렵다? 아까 했죠?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험무효설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질문이 뭐였겠어요? 타당한가였겠죠. 아시겠죠? 타당한가라고 물으면 타당하지 않아.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해설을 쓸 때 꼭 이 해설 쓸 때 이 문제를 다시 읽어봐요. 왜냐하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에 답안을 쓰실 때는 꼭, 왜냐하면 이걸 쓰시다 보면 앞에서 뭘 물어봤는지 가물가물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쓰실 때는 꼭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